싸움의 기본은 우선 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2024학년도에 수능 국어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와 작년 수능 국어 등급 컷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작년에 비해 상위권은 약 8에서 9점, 그리고 중위권은 약 14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킬러 문항이 존재했던 작년 수능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결국 킬러 문항의 존재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수험생들이 어렵다, 국어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려움의 원인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2024년 수능 국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 국어는 과거 비문학 독서 영역에만 지나치게 치우쳤던 난이도를 전 영역의 다양한 난도와 문항 설계로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 이것을 통해 특히 이 5가지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독서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추론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서가 쉬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해볼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넘사벽이었던 독서가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지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BS 직접 연계율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수능국어 전체를 놓고 보면 51%가 연계됐습니다. 공통과목의 연계율만 놓고 보면 출제된 11개 지문 중 무려 7지문이 연계 출제돼서 연계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자, 이로 인해 과거 70% 연계율보다 낮은 수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훨씬 높았던 시험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EBS 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구성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BS 교재는 우선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월에 출판되는 수능 특강, 그리고 5월에 출판되는 수능 완성이 그것이죠. 수능 특강은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중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재만 연계 출제되지만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재죠. 결국 수능 특강은 선택 과목에 따라 4권이 발매가 되지만 그 중에 수험생들은 자신의 선택 과목에 맞춰서 3권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연계된 7지문 중에 무려 6개가 수능 특강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라면 수특에 대한 연계학습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으로 인식하고 꼭 공부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 수능 완성은요,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에 따라 합본된 공통 과목 교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권만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한 권의 구성 내용을 보면 절반이 실전 모의고사 5회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크지 않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6월 이때쯤에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평가원 시험이 한 차례 진행이 된 시점에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의 연계율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꽤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 상황이나 6월 달에 발표됐던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전소설 김원전만 연계 출제되어서 연계 비중은 상당히 낮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연계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올해 수능 국어는 독서 지문 4개, 그리고 문학 7작품이 출제가 돼서 공통 과목에서 무려 64%가 연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독서 4지문은 모두 EBS에서 연계 출제됐습니다. 비문학 독서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따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의할 점은 EBS 지문과 똑같이 출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소재를 다룰 뿐 수험생의 독해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학은 7작품 중에 3작품만 연계 출제돼서 낯선 작품의 수험생의 감상 능력을 요구했고 까다로운 의미 해석 문제들로 수험생들을 꽤나 힘들게 했던 시험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올해 수능의 특징은요, 문학 영역이 과거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작년까지 수능 국어는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은 좀 쉽게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독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문학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의미에 그리고 교과서 개념에 대한 어휘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정답을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문학이 어려워졌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영역에 비해 문학의 독해력은 사실상 고난도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문학 개념 어휘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낯선 작품을 이해하는 독해 원리를 꼼꼼히 연습해 둔다면 비문학 독서 영역에 비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엄매 선택 과목이 화작 선택 과목에 비해 많이 또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엄매 선택이 입시에 유리하다는 경향 때문에 문법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도 대거 엄매를 선택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평가원이 이번 시험을 토대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엄매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매가 유리하다고 문법 암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문법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암기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배양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현행 선택 과목 수능 체제에서는 엄매가 더욱 유리해진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등급 컷은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에 의해 나뉘어집니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와 응시자들의 평균점수와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원점수가 100점 만점이라면 표준점수는 200점 만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200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입시를 처음 치르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이 표준 점수가 100점인 거를 우리 아이 잘했네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 표준 점수가 100점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평균과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하겠죠. 표준 점수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각각 계산하고 합산해서 보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공통 과목은 평균과 같은 점수를 받게 되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되는 방식이 되지만 선택 과목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선택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선택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법작문을 응시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화법작문을 응시한 수험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을 제가 가져가는 겁니다. 반대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들의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제가 가져가는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현재 엄매 선택자의 대부분은 자연 계열이 약 한 51%, 그리고 그 외의 계열이 약 27% 정도 됩니다. 현재 엄매 선택자의 공통 과목 평균이 실제로 화작 선택자의 공통 과목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엄매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매 선택자가 화작 선택자보다 더 낮은 원점수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표준 점수를 얻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등급 컷상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같은 원점수를 할지라도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점수가 84점인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고요. 원점수의 합은 84점이란 것인데요. 자, 이 중에 A 학생은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잘 봤네요. 그래서 지금 공통 과목은 70점, 그리고 선택 과목은 14점을 받아서 84점의 원점수가 나왔고요. C 학생은 선택 과목을 좀 더 잘 봤네요. 이 친구는 2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통 과목이 64점이 나와서 8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원점수는 84점이지만 표준 점수는 A 학생이 138점, C 학생은 133점으로 5점 차이나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공통 과목의 반영 비율이 75%인 대비해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은 25%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능 국어의 당락은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보다는 문학과 독서에서 고득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통 과목의 점수가 우수한 상태에서 만약 언매를 선택한다면 그게 바로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시간 부족의 문제는 여전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단순히 EBS 지문만 파고든 수험생들에게는 올해 수능 역시 시간 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독해력을 방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독해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시간학습을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영역별로 도대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일단 선택 과목은 15분이 적정 시간입니다. 이 연습이 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다? 이러면 지금 언매 선택자라면 개념 학습이 안 된 거고요. 화작 선택자라면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 공통 과목은 2개로 나뉘어지죠. 독서와 문학인데요. 독서의 적정 시간은 35분, 그리고 문학의 적정 시간은 30분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OMR 마킹하는 시간을 빼놨는데요. OMR 마킹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아주 천천히 마킹을 해도 1분 30초면 다 되는데요. 보통은 선택 과목이나 공통 과목 문제 풀면서 영역별로 끝날 때 학생들은 체크를 해나가니까요. 본인이 헷갈렸던 것만 빼놓고 체크를 해나가면 밀려 쓰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수험생의 가변적 순발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평소 모의고사 기출을 공부할 때도 좀 그걸 감안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연습 시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5분, 35분, 30분이라는 시간 내에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독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연습도 크게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 것입니다.